저는 30년 넘게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체제를 믿었고 조국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한 한 외교관이 한국에서 밝힌 충격적 증언. 통일을 막는 진짜 세력은 미국이나 남한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고위 엘리트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가 본 북한 권력층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연섭, 올해 58입니다. 북한에서 30년이 넘게 외교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공간 근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무성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몇 년을 보내고 돌아온 평양은 여전히 제 고향이었고 조국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외교관이 된 것도 해외에서 조국을 대표한 것도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외교관이라는 건 특별한 직업입니다. 우리로 치면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평양 중구역에 있는 외교관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30살로 무역회사에 다녔고 딸은 27으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배급은 일반 주민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래도 장마당,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쌀이며 고기를 사다 먹어야 했지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감자국을 끓였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감자를 참 많이 먹습니다. 제 고향이 함경북도인데 거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감자떡을 해주셨죠. 그 맛이 그리워 가끔 아내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섭아, 우리 언젠가는 통일을 봐야 한다. 내 할아버지 산소가 남쪽에 있단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구나.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바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이 되고 나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만 정작 진짜 통일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소? 아내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조심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조심해야 하는 주제구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외무성에는 저처럼 오래 근무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 동무, 요즘 남조선 소식 들었나? 통일부라는 게 있다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남쪽 소식도 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료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아, 물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뭐랄까,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에 다른 동료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동무,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말게.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왜 우리는 통일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러워할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외곽 쪽은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였죠. 그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것이 제 안에 싹튼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그 작은 의문은 곧 더 큰 물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외무성의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35살쯤 되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중국 유학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철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제가 최근에 남북 경제협력 관련 자료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대비한 경제 교류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장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김동무,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우리의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어. 김철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변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조국 통일을 위한 연구를. 됐네. 회의 끝나고 내 방으로 오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외교관 생활을 30년 넘게 했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부장에게 불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철수는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평양 외무성에서 함경북도 어느 작은 도시 무역회사로 보내졌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에서도 그렇게 빨리 처리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왜 통일 연구가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조국 통일을 외치지 않나?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인 박동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도 외교관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습니다. 우리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형, 김철수 동무 일 알고 있지? 알고 말고. 안타까운 일이야. 형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박동무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서봐, 자네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 통일이라는 말. 그건 구호일 뿐이야. 진짜로 통일을 이야기하면 안 돼. 특히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건 더더욱. 왜?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거 아닌가? 위에서는 안 오네. 통일이 되면 지금의 체제가 어떻게 되겠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그 말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분단이 얼마나 아픈 역사인지 압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6.25를 겪은 분들은 더 그렇죠. 전쟁의 참혹함을, 가족이 헤어지는 슬픔을 직접 겪으신 분들입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전쟁 때 남쪽에 계시던 형님과 헤어지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형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우시며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내 형님이 서울에 계신단다. 살아계실까?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구나. 그런 아픔을 안고 사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북에도 남에도 수십만 명이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외할아버지 남쪽에 계시잖소? 보고 싶지 않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평양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사람들은 자유롭게 통일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옳은 건가? 제 안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믿어왔던 체제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외무성 고위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견 외교관으로 참석 자격이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남북 관계와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상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높은 분들이었죠. 회의가 진행되다가 한 부상이 보고를 했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 통일 관련 여론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 방안을. 그때 한 고위 간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온 분이었습니다. 통일? 그건 대외용 구호일 뿐이요. 진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소?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통일이 체제 붕괴라고요?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소. 통일은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미국과 남조선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선전하면 그만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통제할 수 있소. 저는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25 때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셨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통일을 막는 게 목표라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복도를 걸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 동무 놀랐지? 나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네.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그냥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 선배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외무성에서 40년을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곧 은퇴하실 나이였죠. 선배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통일. 정말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 선배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서봐, 자네도 이제 알 때가 됐군. 우리 체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네.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권력층은 통일이 되면 자기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주민들한테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통제를 유지하지. 그리고 무역이나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체제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어. 분단 상태가 계속되어야 그 이권이 유지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해외 공간에 있었으니 알 거야. 무역 회사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나? 주민들한테 가나? 아니지. 위에 있는 사람들 배만 불리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며 북한 무역 회사들을 봤습니다. 석탄, 수산물, 의류, 여러 가지를 수출하며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주민들 생활이 나아졌나요? 아닙니다. 장마당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인데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고추며 채소를 팔고 계십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손발이 터져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삽니다. 쌀 1kg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 이웃집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이 없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약을 비싼 값에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통일보다 권력과 돈이 중요하다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날은 옥수수밥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였죠. 아내가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옥수수밥밖에 없어요. 내일 장마당에 가서 쌀을 좀 사올게요. 저는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외교관인 제 가정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외제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외국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조국 통일도 인민을 위한다는 말도 다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겁니다. 평양도 이런데 지방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무섭게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해외 공간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였습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에서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를 만났습니다. 학술 행사에서였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뒤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했다는 걸요. 외교관 생활 30년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귀국하면 국가보위성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캐묻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구금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벌을 받는 겁니다. 아내도 아들도 딸도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평생을 바친 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국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쪽에 계시던 할아버지와 헤어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지 못하셨습니다. 현서봐, 내가 죽으면 고향산에 묻어다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도 오실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고향 함경북도 산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탈북을 하면 아버지 산소에도 못 갑니다. 부모님 산소에도 못 갈 운명이라니. 이게 맞습니까?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아들은 30살, 딸은 27입니다. 제가 잡혀가면 애들도 끝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평양에서도 쫓겨날 겁니다. 자식들의 미래라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탈출하기로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 반납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며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현지 지도를 보며 가는 길을 외웠습니다. 감시 요원들을 어떻게 따돌릴지 계획을 짰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전할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보내면 바로 들킬 테니까요. 그냥 제 마음을 적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두고 가는 내가 나쁜 남편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요. 아들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다오. 딸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내 결혼식도 못 봐줘서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쓰다가 울었습니다. 56살 나이에 남자가 이렇게 우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 불효를 합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제가 믿지도 않던 신에게요. 제발 제 가족만은 무사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숙소를 조용히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생사를 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외교관 숙소를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감시 요원이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숙소에는 항상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거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리 동무,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시오? 아, 산책 좀 하려고.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오. 그러시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귀국 명령이 떨어진 이상 곧 철저히 감시될 것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시내 중심가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자꾸 뒤를 보시네요. 아,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택시를 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도시를 숨듯이 돌아다녔습니다. 호텔을 옮겨다니며 숨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에 있는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연락이 안 되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찾고 있겠죠. 미안하다 여보. 미안하다 얘들아.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끝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말하고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56살에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국을 버리는 불충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통일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로요. 거기만 들어가면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가 문제였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공항도 역도 주요 장소도 다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니 더 집중적으로 추적할 겁니다. 저는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외교관 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불과 몇 킬로미터인데 마치 100킬로미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리연섭 동무. 그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 생각, 가족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되뇌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생사를 건 긴 이틀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북한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외교관 출신이라 더 위험했습니다. 일반 탈북자보다 훨씬 집중적으로 추적당할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관의 탈출이 큰 타격이니까요. 외부에 많은 것을 알리게 되니까요. 대사관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감시는 없는지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6살 나이가 무색하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리 동무, 거기서 뭐하고 있소?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북한 요원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산책 중이요. 산책? 여기서? 귀국 명령 받지 않았소? 그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오래 뛸 수는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연섭 동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60을 앞둔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인가 싶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비원들이 놀라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밖에는 북한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대사관 앞을 지켰습니다. 감시했습니다.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송환이라니요. 돌려보내달라는 겁니까? 돌아가면 저는 끝입니다.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을 꿨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한인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형제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목사님이 한국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 고향 맛이네요. 남도 북도 같은 민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김치 맛이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 맛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분단이 비극이지 우리가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과 남이 왜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한민족인데요. 이 분단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만들었는지 압니다. 제 아버지처럼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사관에서 보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말 외교관이 맞는지, 진짜 망명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통일을 막는 세력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허가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이 태극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요. 2023년 8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모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여권도 비행기표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오는 차는 없는지,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출국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객들, 출장 가는 사람들, 가족들, 모두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행을 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북에서는 해외여행이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요.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면 한국으로 갑니다. 자유의 땅으로요. 탑승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동남아 사람일 거야.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탑승할 때까지 계속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천천히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를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떴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56살 남자가 비행기 안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자유를 향해 갑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틀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면 처벌받으니까요.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물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그 짧은 대화도 감동이었습니다. 상냥하게 대해주는 것,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몇 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제가 이제 살아갈 곳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보기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연섭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받고 하나원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그 말이 얼마나 좋게 들리던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쪽에는 제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 아들, 딸이 살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얘들아, 아빠는 여기서 진실을 말할 거야. 통일을 막는 세력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정보기관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가도 새벽 3시에 가도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밤에도 영업을 합니까? 네, 편의점은 24시간 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장마당도 저녁이면 문을 닫는데 여기는 밤새도록 가게가 열려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도, 고기도, 과일도, 채소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골라 담았습니다. 이게 천국인가? 북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도 많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인터넷을 처음 써봤습니다. 북한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본 북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탈북 외교관이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이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밤마다 울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정보기관에 협조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통일을 막는 세력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통일을 원치 않는 고위 엘리트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 간부들, 무역회사 경영진들, 보위성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분단 상태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밀수, 뇌물,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게 미국과 남한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부에 있습니다. 통일을 막는 건 외부가 아니라 북한 내부 세력입니다. 제 증언은 기록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 강연을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체제를 믿었고 조국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막는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분단의 아픔을 압니다. 6.25 전쟁을 겪은 분들, 이산 가족이 된 분들의 슬픔을 압니다. 제 아버지도 참전 용사셨고 외할아버지도 이산 가족이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통일을 막고 있는지를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오빠가 북에 있어요. 전쟁 때 헤어졌죠.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은데 통일이 될까요? 네, 할머니. 꼭 될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함께 노력하면 될 겁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인터넷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북에 둔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아내, 아들, 딸이 보고 싶습니다. 고향 함경북도 산천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요.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니까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가진 한 민족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통일을 막는 세력이 누구인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통일 준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고향에 갈 겁니다. 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북에서 만났던 이웃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